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2020학년도 연대 논술 영상을 올렸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올해도 이 3월 31일에 2021학년도 논술 문제가 공개가 됐고요.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연대 논술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이거 보신 후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작년 연대 논술에 나타난 최신 경향이 뭔지를 좀 짚어보고 올해 연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대 논술의 특징 세 가지만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논술 100% 전형이다. 수능도 필요 없고요. 내신도 안 보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과거시험 같은 겁니다. 답안지 한 장으로 연대 과잠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다면사고형 인재를 선발한다는 건데요. 이 다면사고라는 말에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과 여가 이런 주제가 있다. 이런 주제가 출제되면 이것을 비교 혹은 설명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수리적으로도 살펴보고 이렇게 다면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이죠. 다면사고라는 거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이 학생의 사고력에 따라서 답의 넓이 혹은 깊이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이 연대 논술 문제는 정답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생의 다면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영어 제시문하고 수리 논술 문제인데요.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도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학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연대 측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요. 또 예전에는 그냥 도표 해석 정도의 문제였던 2번이었는데 거기에 2020학년도부터는 수리 모형을 다루고 활용하는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대 논술은 국어, 수학, 영어가 하나의 논술 문제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가 2021학년도 연대 논술 문제인데요. 왼쪽 아래 영어 제시문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편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4문제 있습니다. 1-1, 1-2, 2-1, 2-2. 그리고 2-2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리 논술 문제인데요. 문제의 원문은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연대 논술은 논술의 꽃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이 학교 자체가 최고 명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논술 실력 하나로 승부를 가린다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천하제일 논술대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연대 논술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논제 요구가 상당히 명확해졌다. 또 하나는 2번 논제가 꽤 어려워졌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요구가 명확해졌다는 거는요. 특히 2020학년도 사회계열 문제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뚜렷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게 2020학년도 사회계열 문제인데요. 살짝 한번 보세요. 1-1번 보면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비교할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1-2번 보면 다음 지문의 논지에 비추어서 가와 다의 입장을 논하라. 2-1번 제시문 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입장을 논하라. 이게 왜 명확치 않고 어려운 문제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1-1번 왼쪽에 있는 거 1-1번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연대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해 왔는데요. 이게 비교 대상이 세 가지가 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물론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가 기대했던 비교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요. 또 그런 식으로 안 썼는데도 합격한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자 비교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 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2번과 2-1번에 나타났던 논하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논하라는 말은 견해를 말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 견해 안에는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비판, 평가 혹은 방안 제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뭘 하라는지를 또렷하게 말해주지 않고 그냥 논하라라고만 하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2020학년도 사회계열 문제에서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른편에 보시면 이번 논술 문제는 상당히 명확하고 깔끔해졌죠. 이러이러해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1번, 1-2번 보면 이러이러해서 평가하시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논제의 요구가 명확해졌다는 게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제가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면 답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제를 아주 또렷하게 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 경험이랑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 인문계 논술에 응시를 해서 합격했거든요. 나중에 그 학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제가 쓴 답들의 내용이 학교에서 기대했던 내용들과 딱딱딱딱 일치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논제 요구가 명확해졌다는 말은요. 그 요구에 딱 부합하게 답을 쓰기만 하면 그걸로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답안에서 이 차이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변별력은 당연히 생깁니다. 논제는 명확해졌지만 그 안에서도 다면 사고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 장치들을 심어놨어요. 특히 이 올해 문제는 영어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우선 하나의 변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제가 요구한 평가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에 조금 더 입체적인 관점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논제의 요구가 명확해지면서 정답의 범위가 축소됐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 그리고 입체적 사고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대 논술 두 번째 특징은 2번 문제의 난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좀 자세하게 볼게요. 한 문제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문제가 오전 출제됐던 2-1번 문제예요. 2-1번에서는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를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시문 라의 주장을 이걸 이용해서 이 도표를 이용해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부터 라를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그림에 나타난 분포 요 자체뿐만 아니라 도표의 작성 과정 혹은 그 배경까지 고민을 해야 비판의 근거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전년도 2020학년도에 나온 도표들은 이거에 비해서는 특징 파악이 비교적 수월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올해 2-1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아졌을 거고요. 다른 2-1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출제됐던 2-1번 문제예요. 일단 시각적으로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죠. 약간 겁을 먹게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세 도표를 비교하라는 말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3자 비교 문제는 아니에요. 세 도표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 의미를 도출하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도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문제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관건이 돼요. 문제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노동과 여가, 소득과 생활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잘 보려면 앞에 있는 두 그래프를 원인 변수로 봐야 되고요. 뒤에 세 번째 그래프를 그 원인 변수들에 대한 결과로 놓고 그 관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흐름을 전제해서 도표를 봐야 된다는 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영어 제시문을 평가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대충 어떻게 답을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제한된 시간 내에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답안에 적어내기가 상당히 학생들이 난감해할 면이 있었다. 그래서 2-1번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올해 연대 논술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가 이번에서 이 수리 논술 문제에 미적분이 출제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확률 통계가 출제됐거든요.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수리로 오전, 오후 둘 다 미적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충분치 않았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요. 그냥 시험 당일날 와서 시험을 봤던 대학 재학생 혹은 직장인들, 수학을 손에서 논 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하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들이 일단 있고요. 반괄호 1번 보시면 그렇죠. 함수의 m, n, a, b, c를 구하시오. 이게 개수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괄호 2번 보시면 함수의 개형을 그림으로 직접 그려야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제시문의 주장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계산, 논리적인 접근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작년 문제에 비하면 올해는 미분적분이라는 수학적 지식을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오후에 출제됐던 2-2번 수리논술 문제인데요. 삶의 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식을 주고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을 싫어하는 태도 이들 두 가지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지 이걸 도출하라고 문제가 줬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미분 문제예요. 극대 조건을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눠서 이걸 다시 따져줬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의미를 설명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이나 단순 논리 같은 걸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거를 수학 문제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문제랑 비교하면 수학적 기법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특징의 정밀한 포착 그리고 활용 이것이 2-1번 문제에 필요했고요. 2-2번에서는 미분적분 모형의 수리적 이해 그리고 현실적 함의가 도출됐어야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작년 연대 논술에서 미적분이 출제됐느냐? 그 배경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부터 수능이 선택체제가 된다는 건데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인문계 필수였던 확통이 미적분, 기하랑 같이 선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문과 학생은 당연히 확통을 선택을 하겠지만 올해도 원칙적으로 논술의 출제 원칙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게끔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확통은 선택 과목으로 빠진 거니까 올해부터 도입되는 선택 과목 체제를 미리 대비를 해서 하나의 사전 단계로서 미적분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적분이 원래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많이 쓰이는 수학적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중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것은 확통이랑 미적 이겁니다. 이 도표 자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확통이 중요한 건 아시죠? 미분은요, 현상의 변화를 다루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학과에서 미적의 개념을 쓰죠. 작년에 제가 올린 연대 영상 나중에 가보시면 최대 최소를 다루는 부분에 유의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연대가 미적분을 출제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선택 과목 체제로의 변화를 미리 좀 대응한다는 측면, 또 하나는 대학 진학 이후의 활용도의 측면에서 미적의 중요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적을 수리논술 주제로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연대 논술을 준비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 이 논제가 명확해졌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의 범위도 예전에 비해서는 좁아졌다. 평가의 객관성도 높아졌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정답 범위가 좁아졌다는 것은 제시문을 대충 이해하고 대충 얼버무려서 쓴 답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자기 말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야죠. 제시문에 있는 표현을 적당히 끌고 오거나 단어를 끼워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텍스트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연세대는 이 영어 제시문도 나오니까 이걸 포함해서 정확한 독해 그리고 정리, 이 연습을 반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확장하는 연습도 계속 해야 돼요. 하나의 결론이 도출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요. 혹시 다른 쪽에서 볼 여지는 없느냐? 이런 식의 다면적인 사고, 입체적인 관점, 이거를 하나의 그냥 습관으로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 문제랑 관련해서는 도표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평소에 도표를 적극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도표를 만나면 이 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사탐에 이 사회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약간 다른 과목에 비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한 분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도표를 이리저리 많이 다뤄보고 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한 가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리논술 2-2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평소에 수학 교과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대 논술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학적 지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응시해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거를 객관식 문제, 수능 문제 풀듯이 문제 풀이의 기교나 기법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보셨듯이 연대가 원하는 수리 문제 풀이는 수학적인 지식을 그런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할 줄 알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러한 수식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좋은지를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통은 일단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요. 또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기는 했어도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하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적분은 올해도 출제됐고요. 아파에서 이미 제가 중요성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미적분까지도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로그 함수예요. 이 로그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좀 현실과 연계시켜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로그 함수를 그래프 개형, 수치 계산 이 정도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로그 함수가 사실은 이 변화율을 측정하거나 인간의 감각을 측정하거나 데시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진의 강도 같은 거, 혹은 이 사회적 불평등 현상 이런 것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논술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로그 함수가 굉장히 유력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를 대비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수학의 기본적인 영역을 공부를 잘 하시되 확통, 미적, 로그 함수 이 정도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연대 논술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첫 번째,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대 논술은 수능도 내신도 다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험날 답안지 한 장 써서 연대 붙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제시문 독해에 대한 연습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수리 부분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렇게 덜렁 그날 하루에 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선생님, 저 수능은 잘 안 나오는데요. 연대는 꼭 가고 싶고요. 수능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연대 논술 한번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하지 마세요. 연대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능을 봐서 연대를 들어오는 학생들만큼의 수학 능력을 갖췄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대가 논술 문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고 수리 문제도 넣었잖아요. 근데 영어도 잘 안 나오고 수학도 잘 안 되는데 막연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학생들 권하지 않아요. 자, 그럼 누가 연대 논술을 할 만하냐? 이런 학생들이죠. 평소에 이런저런 궁리하기를 좀 좋아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면사고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수학하고 영어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는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그 정도는 돼야 시험장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문제를 풀이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정리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적어도 그러니까 2등급 안에는 들어온다. 그러면 연대 논술도 생각을 좀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에 속아서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말란 뜻이에요. 연대 논술은 한 방이기는 해요. 논술 하나로 연대를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로또는 아니다. 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잘 고려를 해서요. 진지하게 자기의 능력하고 한계를 좀 살피시고 성실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 연대 논술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